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협상 설득 내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까지도 워밍업입니다. 그래서 협상이나 설득과 관련된 제가 썼던 칼럼을 중심으로 조금 워밍업을 해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에 관한 중요한 책들을 깊이 파면서 좀 빡세게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는 제가 최근에 그 한국일보 칼럼, 제가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한국일보 칼럼을 쓰는데요. 거기 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뭐 협상이나 설득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이야, 입으로는 웃고 있는데 사실 속으로는 이거 거의 완전히 지금 별로 이 제안에 관심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나를 만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썼던 한국일보 삶과 문화라고 하는 그 칼럼의 제목이 관계 파탄의 신호 경멸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저 역시 그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지만 눈빛이나 손모양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솔직한 감정은 이게 부정적이다. 저 친구가 사실은 부정적이네. 요거를 감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자, 심리학자 중에 엘버트 메러비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꽤나 자주 인용되는 분인데, 이 엘버트 메러비안의 연구에 따르면 말하는 사람이 전하려는 메시지에는 언어적인 표현이 있고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겠죠. 그런데 이 비언어적인 표현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일단 남의 얘기를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청각적인 목소리, 그 부분으로부터 38% 정도 영향을 받는데, 대신에 표정, 태도, 몸짓, 이런 시각적인 부분으로부터는 55%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각적인 부분과 시각적인 부분이 합치면 거의 93%잖아요. 근데 이 청각적인 부분과 시각적인 부분은 다 비언어적인 영역인 거예요. 언어적인 영역은 어떤 단어를 쓰느냐, 이런 건데, 아까 목소리라는 것은 목소리가 얼마나 중후하고 신뢰감 주느냐 이런 것이고, 실제 그 단어, 어떤 단어를 쓰느냐, 그 내용 자체는 영향력이 전체 대화의 7%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38%, 또 표정, 태도, 몸짓, 시각이 55%, 정장, 언어, 메시지, 말의 메시지는 7%. 바로 이 법칙을 메러비안의 법칙, The Rule of 메러비안이라고 한답니다. 자, 세계적인 바디랭귀지 연구가 폴 에크먼 교수가 있거든요. 이 폴 에크먼 교수는 유명합니다. 유명해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갖고 있었던 의문이 이거였었죠. 자, 우리가 기쁠 때 환하게 웃고 슬플 때 얼굴을 찡그리고 막 이러는 거,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는 건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배우는 건지, 기쁠 때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슬플 때 이런 표정을 다 짓더라, 그래서 나도 그렇게 따라 하는 건지, 이걸 되게 궁금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연구를 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걸 알아보려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을 조사해보면 되죠.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봤더니 거의 똑같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정상인들하고. 또 아주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뉴기니 이런 쪽에 가서 그런 아직까지도 약간 원시적인 상태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떤 표정을 짓는가 봤더니 표정이 비슷한 거예요. 문명 국가랑 거의. 그래서 이게 인간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징적인,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DNA 속에 그런 게 있구나라는 이제 결론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 폴 에크만 교수는 이 바디랭귀지 쪽으로는 뭐 세계 최고 전문가인데요. 지금도 이분 트위터를 팔로우해요. 팔로우하는데 이분 따님도 이쪽 아주 전문가라서 두 분이서 같이 강의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그 시대와 공간을 불문하고 6가지 감정을 공유한다. 이게 소위 6대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분노, 혐오, 공포, 행복, 슬픔, 놀라움. 분노, 혐오, 공포, 행복, 슬픔, 놀라움. 이 6가지인데요. 그랬다가 나중에 한 가지 감정을 더 추가해요. 그게 뭐냐? 경멸, contempt, 경멸. 자, 그런데 이 바디랭귀지 전문가들은 이런 다양한 감정 중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감정이 바로 경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경멸의 징표가 드러나면 이는 최악의 신호라고 본 겁니다. 대부분의 이 감정 표현은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감정 표현은 기본적으로 좌우대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놀라움, 깜짝 놀라서 입을 쫙 벌리는 그런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또는 공포, 두려워서 막 눈썹이 팔자 눈썹이 되고 이렇게 놀라는 그런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또는 행복, 너무 기뻐서 막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든 표정들은 다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비대칭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멸이에요. 경멸. 자, 누군가 정말 경멸할 때는 한쪽 입꼬리만 쓱 올리면서 이 새끼 말이야. 속칭 썩은 미소가 가장 정확하게 경멸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썩소 한번 지어보세요. 희한하게 입꼬리 한쪽만 올라가죠. 자, 그런데 이 경멸은 어떤 우월감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낫다. 너보다 내가 더 낫다. 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을 전제했을 때 경멸감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수사받을 때 이 좀 드러난대요. 경멸은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자주 볼 수 있대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내가 사실 죄를 지었는데 말이야. 경찰에 막 자기를 막 다구치죠. 그러면 자기가 사실은 이 경찰이가 말이야 내가 지은 거 다 지금 모르면서 막 추궁하려고 하네. 그런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슬쩍 경멸의 표정이 나오게 된대요. 반면 진짜 결백한 사람들은 나 정말 억울해. 근데 왜 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감정을 단순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경멸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의 설명을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가장 결백한 사람은 아주 그냥 깜짝 놀라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는 거죠. 눈썹이 동그래지고 위로 올라가고 눈썹이 입은 긴장이 풀린 채 벌어지는 형태. 아니 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반해서 죄가 있는 사람도 비슷한 공포의 표정을 보여주긴 하지만은 표정의 지속 시간이 더 길다는 거죠. 싹 이렇게 눈썹이 올라가고 입이 벌어지긴 하지만은 그 지속 시간이 더 길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해요. 경멸은 이 부부 관계의 위험성 판단에도 중요한 요소가 된답니다. 결혼 생활의 지속 기간을 결정짓는 특징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존 고트만 박사가 있어요. 이 양반은 이 부부는 과연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잘 할까? 안 그러면 막 중간에 그냥 서로 갈랐을까? 이런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존 고트만 박사인데요. 이 사람은 이 경멸, contempt, 경멸이라는 이 감정은 기본적으로 내가 네보다 낫단 말이야. 즉, 네 나보다 못해. 이런 상대에 대한 도덕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에게는 죽음의 신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트만 박사는 어떤 신혼부부를 딱 보고 대화하는 것만 보고 이 양반들이 결혼을 지속할 수 있을지 혹은 한 4, 5년 뒤에 이혼할지를 거의 90%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데요. 그 주요 판단 기준은 배우자 중 한쪽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경멸감을 드러내는가 그 여부입니다. 고트만 박사는 말입니다. 부부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도중에 한쪽이나 또는 서로가 이 비웃음, 이 경멸의 비웃음을 보여주면 이거는 결별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분노, 뭐 슬픔 이런 것보다는 그건 오히려 건강한 감정이래요. 그런데 경멸은 대단히 부정적인 마이너스 감정이라는 겁니다. 참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얼굴과 몸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놀랍죠. 나로부터 비롯된 누구에 대한 경멸의 징후는 없는지, 또 나로 향하는 경멸의 징후는 없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협상을 진행할 때 오라 저 사람이 지금 썩소를 짓네. 이거는 뭔가 지금 내 얘기가 전혀 지금 안 먹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상을 할 때도 대단히 주의 깊게 봐야 될 하나의 부정적인 신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어떤 협상 막바지에 쓸 수 있는 테크닉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협상의 막바지입니다. 이제 단가, 돈을 결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구체적인 액수를 거론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그동안 했던 거래 중에 가장 최고가는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는 가장 비싸게 치른 값이 얼마였습니까? 또는 가장 최저가는 얼마였습니까? 물건을 이제 사야 될 사람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 최고와 최저가를 탁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 쪽의 협상력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변호사 비용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어느 회사에서 지금 무슨 중요한 소송이 있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소송 많이 해보실 텐데, 그럼 가장 비싸게 변호사 비용 지불하신 게 한 얼마쯤 됩니까? 물론 답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게 되면 대단히 우리가 뭔가 가격 제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즉 이 서비스나 이 제품의 제일 비싼 값을 치르신 게 얼마였나요? 자, 이 질문은 판매하는 측에서 자기의 상품을 사줄 사람에게 툭 하면 던지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되게 단순하고 뻔뻔하고 좀 바보 같은 질문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협상가들은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면, 왜 제일 비싸게 돈 준 걸 물어보지? 나 이거 거짓말 해야지.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이 거짓말을 하거나 둘러댈 경우에는 거짓말이 익숙치 않은 사람은 이게 티가 나요.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좀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면 신용이나 평판에 금이 갈 수 있겠죠. 세 번째, 꾸준히 거래하던 상대가 내가 꾸준히 거래했는 상대였는데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이 사람과 일을 도모할 파트너인가 아닌가를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겠죠. 따라서 결과가 어떻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툭 던지면 괜히 내가 이상하게 얘기했다가 이게 스텝 꼬이는 것보다는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운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욱 효과적인 이유는 상대가 이제껏 치른 가장 비싼 값이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예전에 변호사 비용으로 돈 1,000만 원 내보신 경험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껏 고객에게 제시했던 가장 싼 이율은 몇 프로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VVIP한테는 최대 얼마까지 할인해 줘 보셨습니까? 또는 물건을 제가 사야 될 구매자일 경우에는 이 제품을 제일 싸게 팔았을 때 얼마에 파셨죠?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상대방이 제 팟캐스트를 듣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툭 던져서 제일 비싸게, 제일 싸게 했던 게 얼마였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 협상가들은 또 이런 대비책을 주네요. 질문한 사람은 당신이 이전에 동일한 이런 거래를 한 적이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 질문 자체를 반박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 건은 이 유례가 없는 일이라서요. 참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또는 이게 예전에 거래했던 거하고 너무 좀 다릅니다. 그럼 이제 이 방법 쓰면은, 그럼 예전에 했던 건 어떻게 다른데요? 뭐 이렇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요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막연하겠지만 상황이 달라졌음을 반박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게 호황이 된 시기와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또는 이 질문에 대처하는 또 다른 전략은 모르스의 전략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쉽지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또는 그 정확한 가격 결정은 저희 영업 파트에서 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제일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아이고, 죄송하지만 영업 기밀이라서 가르칠 수가 없네요. 완전 이게 장군, 멍군이죠. 이런 다양한 대화법들은 이제 앞으로 제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요즘 고전탑재에서 한비자 열심히 밀고 있는데요. 한비자 얘기 중에 가만히 보면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가, 이 설득에 관한 노하우가 나와요. 그게 세난편, 세난, 세자가 말할 세자고 난자가 어려울 난자, 말하는 게 어렵다. 세난편에 보면은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데 사람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실전적이고, 나아가서 야, 진짜 영악하다 이거. 정말 한비자는 인간 심리 파악의 대가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상대방이 자기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굳이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찾아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미 자기가 되게 능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야야 너 이거는 못하잖아, 이렇게 굳이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콕콕 집어서 얘기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상대방이 자신의 결단이 과감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실수한 일을 골라내서 화나게 할 필요가 없다. 즉, 이 상대방은 상당히 결단력 있고 과감한 사람입니다. 뭐 팍팍팍 해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실수했었잖아, 이런 실수한 일을 골라내서 화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이거 내 계획 정말 괜찮지 않냐? 자신의 계획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실패할 경우를 들어서 추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논지가 거슬리는 데가 없고 말씨가 저촉되는 데가 없으면 그런 뒤에 비로소 지혜와 변설을 마음껏 구사할 수 있다. 이게 보면 말입니다. 한비자의 이 세난편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레벨에서의 접근이 아니고 나의 주군,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나보다 높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화할 거냐,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유색객들이 왕에게, 아니 왕이 말이야, 쥐가 능력이 뭐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굳이 그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찾아낼 필요 없다. 또 굳이 그 왕이 자신의 계획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그거 실패할 경우를 들어서 막 추궁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비자는 논리보다도 그 사람의 호감을 사라, 그 사람을 추워주어서, 그 사람을 추워준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를 데일 카네기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상대방의 자존심을 최대한 살려주고 자랑스러워하는 일은 계속 칭찬해 주되 굳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말은 가려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의 호감을 얻은 뒤에서야 비로소 내가 내 어떤 메시지를 지혜에 담아서 얘기할 수 있다. 그제서야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 마음의 통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일 카네기도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했냐 그러면,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그 상대방과 논쟁하지 마라 라는 얘기인데, 그 똑같은 얘기를 이미 한비자가 2300년 전에 했다는 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4가지. 조언을 구한다. 조언. 자, 이렇게 협상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협상은 이런 거잖아요. 서로 팽팽하게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내 잘난 얘기하면서 막 밀어붙이고.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허허실실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좋다는 그 얘기입니다. 되게 논리로 무장하고 한치도 밀리지 않고 상대를 압박하는 거, 그게 성공적인 협상가가 취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오히려 내 지식이 부족함을 알리고 솔직히 내 분야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짧은 것 같아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어떤 점을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솔직한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협상가들은 협상 중이라도 진지하게 상대방에게 이런 식으로 조언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는데 상대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준다면 정말 내가 미처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특히 내 전문 분야가 아닐 경우에 상대의 한마디는 내게 큰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 있으면 챙겨 먹어야죠. 그죠? 첫 번째,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두 번째, 상대로 하여금 입장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협상을 팽팽히 하다 보면 상대는 지금까지 나와 대립된 입장이에요. 카운터파트니까. 그런데 내가 조언을 구하면 상대방은 본인 입장이 아닌 내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조언을 주려고 하면 상대는 입장 전환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입장 전환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그 양적으로는 개별적인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대립되는 입장에 있던 상대가 한 번쯤 그 입장 전환을 도모한다. 이것은 협상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고 별로 손해볼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세 번째,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대로 하여금 나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방금 말한 그 입장 전환이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상대는 내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조언을 요청한다는 것은 아니 나한테 조언을 요청해? 나를 되게 전문가로 취급해주네? 이렇게 나를 인정해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대우를 받게 되면 그 인정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게 돼요. 이걸 소위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뒤에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의 그 설득의 심리학에서 다룰 건데, 이런 상호성의 법칙.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네, 전문가로, 멘토로 인정해주네. 그러니까 나도 좀 잘해줘야지.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완고하던 상대의 내면에 미묘한 파장을 팍 주는 거예요. 자, 상대에게 조언을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마지막 이익, 네 번째 이익은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원래 누군가를 도와줄 때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경험은 본인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보다 자신이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인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일방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은 내가 오히려 퍼줬던 사람이 그 사람 잘하고 있나? 내가 그때 참 많이 도와줬는데 훨씬 더 호감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막 자기가 일방적으로 도와줄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사소한 부탁이라도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경험을 그 사람이 하게 하는 것, 그게
낫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조언을 구하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나아가 나에 대한 인상을 좋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해볼만 하죠. 이솝우화에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고 따뜻한 햇살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만만치가 않아요. 교착 상태예요. 그랬을 때 계속 뭔가 내 논리를 가지고 밀어붙일 게 아니고 아이고 역시 이 분야는 참 제가 잘 모르네요. 그리고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가 싶으면 제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이게 프레임을 확 바꾸는 거예요. 프레임을 확 바꾸면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팽팽하던 긴장감에서 그 사람을 나의 멘토로 만들어버리면 의외의 실마리가 생길 수 있다. 이 전략 한번 써보시고 이 전략이 좀 먹혔다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후기 게시판에 한번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요. 오늘까지 사실 협상 워밍업인데요. 나중에 협상이나 설득의 다양한 기법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텐데 그 기법 중에 대조 효과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썼던 칼럼인데 양복을 먼저 팔 것인가 액세서리를 먼저 팔 것인가 이런 칼럼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말이죠. 같은 가격도 때로는 비싸게 때로는 더 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전후로 어떤 가격대 상품과 비교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데요. 숫자에 대한 이런 심리는 가격 전략과 협상 전략에도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당신은 만약에 신임 레스토랑 지배인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런치 세트가 이 주 메뉴 상품인데요. 그중에도 3만 원짜리 메뉴가 가장 마진이 좋은 주력 상품이라고 합시다. 3만 원짜리. 그럼 세트 구성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세트 구성은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세트 구성을 만드는 거예요. 런치 세트를.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그러니까 주력 상품이 3만 원에 제일 비싼 게 포지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2만 원, 3만 원, 5만 원. 그럼 3만 원은 두 번째 딱 중간이죠. 그럼 소비자들은 아까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놓여졌을 때랑 2만 원, 3만 원, 5만 원 놓여졌을 때랑 어느 경우에 이 3만 원짜리 메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 두 번째 경우, 즉 3만 원을 중간에 끼워넣은 이 때가 3만 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무려 40%나 높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애인이랑 갔을 때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랑 아까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 기본적으로 2만 원 제일 아까 만 원, 2만 원, 3만 원에서 2만 원의 중간을 가는데 2만 원, 3만 원, 5만 원이면 2만 원 제일 싼 거니까 당연히 이 폼이 중요하면 2만 원 선택 못 하죠. 최저가 3만 원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뉴 구성, 런치 세트 메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40%의 매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과 비교되어서 드러나느냐에 따른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럼 아까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구성했을 때 사실 5만 원짜리 메뉴는 안 팔아도 그만인 소위 미끼 메뉴인 겁니다. 오히려 3만 원짜리 메뉴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메뉴예요. 우리 일식집 가다 보면 딱 코스가 쫙 있으면 사실 제일 비싼 거 잘 안 시키잖아요. 비싼 거 바로 밑에 있는 거나 중간 거를 많이 시키는데 사실 제일 비싼 거는 그냥 미끼 메뉴의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사례 한번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백화점 점원인데 지금 5만 원짜리 스웨터하고 30만 원짜리 양복을 손님에게 권할 때 무엇부터 권하는 것이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싼 거부터, 즉 5만 원짜리 스웨터부터 먼저 권해야 될까? 안 그러면은 비싼 거부터 권해야 될까? 당연히 비싼 양복부터 권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싼 물건을 일단 사게 되면 이렇게 비싼 30만 원짜리 양복을 사게 되면 이 양복이 안에 스웨터 입으면 정말 어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낙수 효과로 쉽게 초이스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그 30만짜리를 사지 않더라도, 구매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보여지는 상대적으로 싼 스웨터 가격에 대해서는 심리적 저항이 약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비싼 물건부터 권유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저항을 줄인대요. 자, 비슷한 예인데요. 양복을 사기 위해서 양복 판매점을 찾은 고객들 중에서 양복을 구입한 후에 액세서리, 이렇게 뭐 셔츠, 신발, 벨트, 양복 구입한 후에 액세서리를 산 경우와 액세서리를 먼저 고르고 그 후에 양복을 산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첫 번째 경우, 양복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를 구입할 때 훨씬 고가의 액세서리를 구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비싼 양복을 구입한 후이기 때문에 액세서리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목표하는 타겟 상품, 우리 요거 팔고 싶어. 그러면 요 팔고 싶은 타겟 상품을 제안할 때 그 앞과 뒤에 윗기로 어떤 상품을 배치해야 될지가 무척 중요한데요. 이것은 협상이나 설득 전략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도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